대만의 에너지가 60% LNG가 차지하고 있고 TSMC라는 세계 제1의 파운드리 업체가 에너지 공급원으로 쓰고 있는데 제때에 대만에 공급되지 않으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깨질 수 있다. 반도체 패권이라는 게 미국의 원천 기술과 일본의 소재 부품과 한국과 대만의 제조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호르무즈 리스크로 대만 에너지 공급이 흔들릴 경우 TSMC 생산 차질로 이어져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위기로 확산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장기화되면 결정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카타르가 불가항력을 선언을 하면서 한국과 원래 맺었던 LNG 공급이 어려울 수도 있다. 불가항력이라는 건 말 그대로 어떤 주체의 자의적 결정이 아니고 그야말로 불가항력적인 상황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뭐 전쟁이라든가 재난이라든가. 우리는 사실은 이제 석유 의존도가 LNG도 있지만 굉장히 높은데 대만 같은 경우는 원래 아열대 지방이고 그래서 난방이나 이런 부분은 많이 필요하지를 않아요. 원유가. 그래서 주로 대만 에너지 구조의 60%는 LNG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만의 에너지가 60%가 LNG가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TSMC라는 세계 제1의 파운드리 업체가 그걸 가지고 에너지 공급원으로 쓰고 있는데 만약에 LNG가 제때에 대만에 공급되지 않으면 생산 가동에 차질이 올 수밖에 없죠. 실제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들어가서 해상 봉쇄를 하겠다고 하는 이유에 하나도 저런 거와 관계가 있는 거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깨질 수 있다. 아시다시피 지금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데서 만든 GPU를 생산해 주는 게 타이완의 TSMC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또 UMC라는 회사도 있어요. 그래서 둘이 합쳐가지고 거의 한 80%를 장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기술의 프론티어 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이 혁신적 기술력이 구동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것도 사실은 뭐 반도체 패권이라는 게 미국의 원천 기술과 일본의 소재 부품과 한국과 대만의 제조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파운드리 부분에 구멍이 나면 엄청난 세계적인 타격이 올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대만의 TSMC가 이 소위 미국의 혁신 프론티어 이 소위 새로운 형태의 GPU라든가 구동 장치를 하려면 또 한국의 SK와 삼성의 HBM이 필요하단 말이죠. 고대역 광폭 메모리가 필요한데 이거까지 오면은 잘못하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이 호르무즈의 소위 항행에 이걸 내세우면서 미국도 깊게 개입을 할 수밖에 없고 대만도 그거를 잘 해결되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대만도 계속 20여 년 전부터 원전 건설 얘기가 나왔는데 대만이 항상 전력이 부족해서 이건 또 강력한 사회적 저항에 부닥치고 있어서 아직까지도 해결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거야말로 정말 대만의 에너지 리스크가 그대로 오는 겁니다. 현재 삼성전자도 비슷한 상황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은 물론 이제 메모리라는 부분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고 특히 HBM4의 7단계 기술까지 개발을 해서 SK와 삼성이 같이 그걸 가고 있는데 삼성전자도 지금 파운드리에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기회에 사실은 일체형 지금 젠슨 황이라는 소위 엔비디아 CEO가 작년에 한국에 온 이유가 있죠. 깐부 치킨에서 뭐 깐부 회동을 하면서 한 이유는 이제 장기적으로 그런 메커니즘도 생각을 했을 수가 있어요. 한국기의 HBM을 쓰지 않으면 자신들의 GPU가 구동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일체화해서 할 수 있다면 한국이 더 안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치가 뭐 양극화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세계 제1의 기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 아마 그렇게 한 곳에다 몰아주지는 않을 거다라는 시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본주의 사회의 경쟁이죠.
경쟁을 해서 삼성이 예를 들어서 파운드리나 이런 데서도 일정 부분 지분을 확보하고 일정 부분 기술력을 확보한다면 장기적으로는 훨씬 유리한, 왜냐하면 고대역 광폭 메모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작용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최근 양회 이후 인사 변화는 단순 교체가 아니라 시진핑 중심의 권력 재편과 체제 강화 신호로 해석해야 할까요? 시진핑 주석도 별로 원하지 않는 결과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군부는 원래 전부 시진핑의 인맥입니다. 15년 12월 30일에 소위 그 군 체제를 개편을 합니다. 날짜가 굉장히 특이하죠. 12월 30일에 그런 거 잘 안 하잖아요. 기습적으로 하고 나서 군사 인맥을 다 본인이 원하는 사람들로 정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전부 시진핑 인맥입니다. 다만 다 자신의 인맥이지만 군부 내에서는 소위 계속 얘기가 나온 짱요시아라는 월남전 참전파 그룹 이제 한 축을 형성하고 있었고 실전파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후지엔 대만을 마주보고 있는 복건성에서 17년간 근무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 있었던 그 군부 세력을 본인이 중앙으로 진출하면서 데리고 올라와요. 그걸 이제 대만 해협파라고 부르는데 아마 이 둘 사이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짱요시아라는 부주석이 2명이 있는데 중앙군사위원회 군통수기구입니다. 주석은 당연히 시진핑이고요. 이 부주석 2명 중에 짱요시아가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 당시 그래서 이제 짱요시아에 대해서 시진핑의 대항마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그거는 이제 여전히 시진핑이 군 통수권자로서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짱요시아라는 이 군부 2인자에 만약에 시진핑 그룹이라든가 시진핑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연합이 되면 시진핑 권좌에 위협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1월 24일에 중대한 기율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짱요시아를 숙청을 했습니다. 이 짱요시아의 숙청은 짱요시아가 정말 내가 시진핑을 극복하려는 생각이 없더라도 중국 정치, 특히 공산당 총석이라는 막강한 권력, 사실 국가주석은 그 행정단위에서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중국을 통치하는 게 공산당이잖아요. 공산당 총서기의 권한을 가지고 국가를 통치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짱요시아를 그냥 놔두면 외부의 시각이나 이런 걸로 볼 때 나에 대해서 대항하려는 세력으로 보이잖아요. 그거는 공산당의 위로부터 아래로의 위계 질서의 결정적인 흠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짱요시아라는 사람을 본인이 도전하려고 했든 안 했든 내칠 수밖에 없고, 그거는 자연스럽게 권력의 강화로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자기한테 반발하거나 또는 그렇게 보이는 세력들을 없앤 거니까. 근데 문제는 중앙군사위원들이 시 주석을 포함해서 7명이 있는데 지금 장성민이라는 사람 하나만 남았어요. 그러면 이 군부가 와해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꼭 또 권력이 강화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이 동전의 양면 같은 성격이 있다. 그러니까 군 장성들을 숙청한 거는 칼자루를 휘두르는 건 맞는데 그 다음 스텝을 어떻게 꾸려가느냐, 이게 이제 본인의 권력의 공고화하고 연결이 되는 거다. 마침 이제 내년이 사연임을 할 수 있는 또 그 21차 당대회가 열리니까 어떻게 될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뭐 더 하려고 할지 아니면 이러저런 이유로 뭐 내려올지. 그런데 내려오려면 후계자가 있어야 되는데 후계자는 아직 인선을 안 해놓은 것 같고, 그런 흐름으로 본다면 더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는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 시각입니다. 군 고위 장성 숙청이 전력 약화로 이어지는 불안 신호인가요? 아니면 권력 장악 완성을 위한 과정인가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이제 연장선상에 있는 건데요. 물론 이제 본인이 완벽하게 통제를 하면서 하면 권력 장악으로 갈 수 있지만, 군이라는 거가 물론 다 시스템이 있습니다. 비상체제도 있고, 상급자가 없어지면 그 다음에 누가 비상해 또는 비상시기에는 어떻게 한다. 다 이제 매뉴얼들이 있죠. 그래서 갑자기 군부에 뭐 공백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없어요. 없지만 그래도 시진핑 주석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포스트에 앉혀놓은 사람들이 지금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군부에 대한 공백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이 부분을 과연 자신이 어떤 형태로 메꿔 넣으며 그 인맥들이 어떻게 배치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 이미 권력을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최고 통수권자로서 얼마나 더 긴밀도, 결합도가 높은지가 이제 그 인맥들을 보면 나타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향이 다 있다. 특히 군부 같은 경우는 실전이라든가 이제 현장 지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야전군. 이제 그런 사람들로 시주석이 선발을 해서 앉힌다면 당연히 그거는 본인에게 충성하는 권력의 어떤 장악 이 점에서 큰 흐름이 있을 수가 있는데 국방이라는 게 뭐 결심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런 인사라든가 이런 흐름 전체적인 군부의 흐름들이 타협적으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런 부분은 뭐 직접적인 권력 장악이라기보다도 균형을 찾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군부 숙청 이후 강경파 부상으로 대만 압박 수위가 더 높아지는 국면과 군 재정비 여파로 침공 시점이 늦춰지는 국면 중 어느 쪽일까요? 그 대만을 뭐 2027년까지 시진핑 주석이 뭐라 그랬냐면 침공 준비를 마치라 그랬지 침공한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자꾸 2027년을 기정사실화 해놓고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런 건데 그거는 중국 특히 시진핑의 생각과 전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서방의 시각이라든가 저도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 사실은 단언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마치 대만 침공을 기정사실화 해놓고 자꾸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중국이 볼 때 대만을 계속 카드로 쓰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내가 복속시키는 게 유리한지는 전략적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만 해협파들은 빨리 대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라라는 입장인 거고 장효시아 같은 사람들은 지금 해서 우리한테 전략적으로 실익이 별로 없다. 이제 그래서 카드로 계속 갖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시진핑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만을 마주보고 있는 후지엔 복건성에서 17년간을 근무를 했고 최고의 대만 전문가입니다. 중국에 있어서 17년 동안 매일 만난 사람들이 대만의 투자자들 이런 고위 관료들 계속 만났거든요. 복건성에. 그래서 아마 판단은 이제 시 주석이 하겠죠. 근데 아시다시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이란 전쟁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이게 금방 중국이 그냥 대만을 복속시키러 갔을 때 나 몰라라 할 상황인지 아니면 미국이 전략이나 전술이 약간 부재한 부분은 있지만 워낙 압도적 군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만을 지원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법으로는 있습니다. 대만 관계법이라고 대만을 지원하는 법을 이미 미국과 수교하면서 79년 1월 1일 날 수교하는데 79년 4월에 미 의회에 대만 관계법이라는 법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칫 잘못하면 미중 직접 충돌로 연결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카드로 갖고 있을 확률이 훨씬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동 개입으로 부담이 커진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이 대만 이슈를 활용해 전략적 분산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중동 전쟁으로 그 미국이 개입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항상 하는 얘기가 미국이 여러 개의 전장을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뭐 양안 간에 문제가 생기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로 뭐 이렇게 가게 되면 김정은의 오판을 부를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전쟁 보시면 아시지만 공중전이고 미사일전입니다. 지상군은 마지막에 투입을 하는 거고 지상군을 투입했다는 건 이제 멸망전으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냥 타격을 입히는 게 아니고 완전히 뿌리를 뽑겠다. 멸망시키겠다라는 거니까. 그런데 그까지 이어지는 전쟁의 양상인지 아니면 상당한 타격을 입히고 가는 건지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미국한테는 전략적으로 크게 부담이 물론 전비라든가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데는 문제가 생기지만 오히려 이번 이란전을 보면서 역시 미국이 막강하구나 뭐
그 좌충우돌식 발언이라든가 막 이런 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은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히 미국한테 선제 공격을 하지는 못하잖아요. 다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봐야죠. 그리고 정말 미국이 공격을 받으면 우리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서 우리도 도와줘야 돼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뭐 나토 국가들이 이건 나토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그래서 발을 빼지만 미국이 직접 공격을 받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런 나라들도 참전 안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상호 방위 조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대만 문제를 카드로 쓰면서 계속 딜을 하는 게 훨씬 낫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무슨 뭐 미국의 전략 부담을 경감시키거나 확대하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움직였을 때 어떤 그 소위 후과가 있을지에 대한 거는 중국이 잘 판단을 해서 전략적으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기다가 최근에 아시다시피 작년 11월 7일인가요? 나카이치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가 일본 유사다. 그리고 거기에는 미일 동맹이 들어있는 거고 동아시아에서 나면 한미일 삼각공조가 강화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담을 이제 안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미국에 대한 부담으로 연결이 되는 게 아니고 동아시아 전체 안보 환경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잘 생각을 중국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복잡한 세상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중동 상황이 바뀌고 있고 또 중국 경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변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면서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학교에서 중국과 관련된 국제관계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떨 때는 정말 자괴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너무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져서 여러분들 뭐 현장에서 당연히 그런 일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조금 더 한 발 뒤로 물러나셔서 자세히 바라보시는 그런 생각도 좀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서 고민 끝에 유튜브를 하나 열었습니다. 강준영의 딥 차이나입니다. 나름대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니까 혹시 시간 되시면 강준영의 딥 차이나도 함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